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중동발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연일틀 폭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간밤 1,500원을 넘었던 달러원 환율은 1,480원을 재돌파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10.17% 하락한 5,20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천억 원, 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장중 낙폭이 커지며 5,059.45까지 후퇴해 5천선 붕괴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발 악재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오르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오전 장중한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8%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20분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되기도 했지만 다시 재개된 장에서도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1,000선을 내줬던 코스닥은 현재 어제보다 11% 내린 1,006.41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환율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간밤 1,500원을 돌파했던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2원 40전 오른 1,47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요동치는 환율의 한국은행은 환율이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지만 과거와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 차익 가상금리와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을 진정시키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부진한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넘게 빠지며 54,00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도 각각 1.07%, 2.8% 하락 중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증시 폭락에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대량으로 증발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일부 정유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삼성전자 1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9.33% 내린 17만 6,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폭락하며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2만 8,5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불과 사흘 만에 17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6% 넘게 폭락해 87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제조업 중점 국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입니다. 전쟁 여파로 국제 은 가격이 하락해 귀금속 관련주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 온스당 93달러까지 올랐던 은 선물 가격은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급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석유 수급이 제한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해 정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중 폭등하던 S오일과 대성산업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다음 주쯤 본격화되면 원유와 가스선 운임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피처로 불렸던 전쟁 관련주도 크게 빠지는 중입니다. 방산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지만 7%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시스템은 18%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문제의 이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격전지가 주요 산유지인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잇는 좁은 길목, 호르무즈 해협으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실제로 유조선들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미국 측 대응부터 보죠.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그중에서도 에너지 운송을 특정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글로벌 석유의 벤치마크로 꼽히는 브렌트유 선물은 5월 인도분 기준으로 이번 주 들어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군사력과 금융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에너지 공급로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실제로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죠. 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 발언을 인용해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으로 불에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해서 공격했다는 건데요. 다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한 이란의 경고 속에 미국은 미국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에 나서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 조치가 시장의 우려에 불을 지폈던 걸까요? 최근 동전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코스닥 동전주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동전주는 총 186개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 후로 19개가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3주 만에 동전주가 10%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해당 기간 동안 동전주로 전락한 기업은 23개에 달하는 반면 동전주를 탈출한 곳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동전주를 탈출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이에 내 주식이 상장 폐지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주가가 1,000원대였던 일부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1,000원 인근에 있는 종목들의 급등락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상장 폐지 기준 중 공시 위반 요건이 강화되고요. 또 기존에는 사업 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에만 상장 폐지 요건이었던 것을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상장 폐지 기업이 최대 220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시에 대상 기업의 불성실 공시 이력이나 재무 상황,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8년 임대 기간이 끝나며 극심한 혼란을 빚어온 뉴스테이 1호 위례단지가 결국 1년만 더 임대하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분양 대상은 무주택자로 제한됐는데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분양 전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전국 4만 가구 분양의 기준이 될 이 뉴스테이 1호 분양 기준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지난달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의무 임대 기간을 1년만 연장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단지는 국내 뉴스테이 1호 사업장으로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11월 끝난 후 기간 연장을 놓고 임차인과 투자자 사이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당초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2년 정도 더 임대를 연장한 뒤 분양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1년 연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기간이 끝나는 11월 이후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분양 방식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리츠가 두 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거나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곳을 추가해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임차인 가운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분양 포기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 연장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분양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무주택자로 결론이 났네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앞으로 모든 뉴스테이 분양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적 지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분양 혜택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49개 단지 약 3만 9천 가구의 뉴스테이 임대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는데요. 이번 분양 전환 기준은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편의점 CU가 반값에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얼마 전 도입하면서 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불과 도입 넉 달 만에 이를 중단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택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CU의 이런 행보가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 CU의 일본 택배 서비스에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네, CU는 지난 11월 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던 일본 반값 택배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중단합니다. 도입 당시 CU는 동일한 해외 배송 서비스 대비 80% 이상 저렴한 운임료에 간편한 접수 절차로 최근 급성장하는 일본 역직구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상의 미흡함이 드러나며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세관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빚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접수 단계에서 일반적인 화장품과 영양제까지 제외시키는 등 발송 제한 문턱을 높이면서 고객 불만이 가중된 겁니다. BGF 리테일은 물류 스타트업인 해당 운영 협력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 업계가 경쟁적으로 택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편의점은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촘촘한 매장들과 물류망, 그리고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CU의 택배 수요는 1년 사이 40% 넘게 급증했는데요. 고객이 있는 곳에 찾아가 택배를 수거해가는 방문 택배를 업계 처음 선보인 데 더해 접수 다음 날 도착하는 내일 도착 보장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S25 역시 다음 날 도착하는 내일 택배를, 세븐일레븐도 반값인 착한 택배 등 택배 사업이 편의점 업계의 새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주요 금융지주 3곳이 이미 전북 전주에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진출해 있죠.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지 원점에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금융중심지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에 관련법에 따라서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를 원점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본 뒤에 제3금융중심지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관련해서는 전북을 밀어주면서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나 시행령 내용상 대통령 정책에 부응할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를 오는 10월까지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사들은 이미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사들이 대통령 방향에 맞춰 미리 앞다퉈서 금융허브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자산운용사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KB금융이 지난 1월 28일 전 금융권 최초로 전북 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과 KB증권 등 주요 계열사를 입점시켜서 운용 역량을 모은 네트워크를 짜겠다는 겁니다. 하루 뒤에 신한금융이 그룹 차원의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핵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사무관리사 자리를 되찾은 신한펀드파트너스가 주축이 됩니다. 우리금융도 지난달 26일 전북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지주 모두 300명대 임직원이 전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연일 물가 안정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오늘과 내일 연이틀 식품업계를 소집합니다. 앞서 밀가루와 설탕 업계가 가격을 내리면서 이 제빵 프랜차이즈들도 빵값을 내렸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정대한 기자, 이번 소집에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과 내일 주요 식품업계와 만나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제분, 제당업계의 가격 인하 이후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하는 농식품부가 업계와 관련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용유 업체들이 참석하고 내일은 농심 등 라면 업체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교총과 롯데GRS 등 7개 외식기업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주 위원장은 가격 인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밀가루 가격을 내렸으니 그를 활용하는 식품 업체들이 눈총을 받겠죠. 그렇다면 라면, 과자 업계가 가격을 내릴까요? 네, 업계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농심 측은 밀가루 가격이 내렸더라도 파류 등 다른 재료 가격이나 환율 상승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제과업계도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오뚜기 측은 확정은 아니지만 가격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업계가 빵과 케이크 가격 인하안을 내놓은 데다 정부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라면과 과자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물가 인상 요인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지업계가 박스의 원재료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펄프 시세도 계속 불안한 상태라 이 택배비를 포함한 종이박스 활용 서비스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이 종이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한솔재지와 깨끗한 나라, 한창재지 등이 백판지 공급 가격을 지난달 전후로 10% 인상했습니다. 백판지는 폐지나 펄프로 만든 두꺼운 종이로 보통 박스 포장재로 쓰입니다. 테린페이퍼와 전주페이퍼 등 골판지 제조업체들도 연말부터 연초 사이 가격을 10%에서 20%대 수준 인상했습니다. 제지업계는 글로벌 경기와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입 펄프값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종이박스에 담기는 제품들이 많은데 줄줄이 인상 압박을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제지업체로부터 종이를 받아 박스를 만드는 박스업계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은 재료값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업체들부터 박스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택배비 등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당분간 종이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입 펄프 가격은 지난달 평균 톤당 $740로 한 달 사이 5.7% 오르는 등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인 5G 품질 문제에 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김동필 기자, 네, 통신사에 대한 통신 분쟁 신청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작년 2,12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비 590건, 38.5%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KT 390건, LG U+플러스 319건 등이 이었습니다. 특히 SKT는 1년 새 55% 넘게 늘어나면서 통신 분쟁 신청 1위에 올랐습니다. 무선 분야 분쟁 해결률은 통신 3사 모두 1년 전 대비 모두 줄었는데요. 특히 KT가 15.2%포인트 내리면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네, 이 통신 분쟁 작년에 확 늘어난 이유는 이 해킹과 5G 품질 영향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LTE로 내려가는 고질적인 5G 품질 문제에 더해 작년에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분쟁도 확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작년도 이용계약 관련이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요사항 설명 누락 22.5%, 서비스 품질 6.7% 등 순으로 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의 경우 2024년 117억 건에서 작년 143건으로 다소 많아졌습니다. 방미통위에서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이 통사와 해결에 나섰는데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통신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 통사 CEO들에게도 5G 품질이나 속도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